이하령이 쓴 너 어떻게 살래라는 책입니다. 부제는 인공지능에 그리는 인간의 무늬입니다. 이 책은 좀 독특해요. 인공지능에 관련된 책인데 인공지능에만 집중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제목부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제목이 너 어떻게 살래이고 부제가 인공지능에 그리는 인간의 무늬입니다. 두루뭉술하게 말하면 인공지능과 관련한 인문학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고요. 아는 것만은 할아버지가 아이에게 설명해 주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한참을 설명하기도 하는 책이고, 인공지능과 대한민국의 관계에 대해서 뜻밖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공지능을 설명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책입니다. 너 어떻게 살래? 라고 묻고 있지만 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저자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를지 말지 이제 독자의 선택이죠. 책이 두꺼워서 기술적인 내용도 꽤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기술에 대한 인문학적 해석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책은 재밌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이어령 씨는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네오포비아, 즉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인공지능은 무서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한 것도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그저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의 주장은 우리가 기계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현재이고 미래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미래가 더 밝아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이어령의 한국인 이야기 시리즈의 세 번째 책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한국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책입니다. 인공지능 시대 인간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편적인 관점으로 글을 쓸 수도 있는데 이어령은 한국인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 책이죠. 그와 같은 소양은 자신이 스스로 갖춰야 하는 것도 있지만 한국의 역사와 문화와 철학이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추어 살아갈 힘을 내재하고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한국인이 이렇게 우수한 민족이구나 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이 책을 쓴 목적 중에 하나인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저자의 접근 방식은 독특합니다. 서문의 제목부터가 희한합니다. 서문의 제목은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고개를 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왜 인공지능에 관련된 책의 서문이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을까요?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책을 마지막까지 읽으면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각각의 장들도 꼬부랑 고갯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으로 가지 않고 안드로이드 고개, 미래의 동화 고개, 바둑 고개 이런 식으로 갑니다. 고개 안에 이제 소 챕터도 첫째 꼬부랑길, 둘째 꼬부랑길, 셋째 꼬부랑길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장의 제목을 훑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안드로이드 고개, 두 번째 미래의 동화 고개, 세 번째 아버지 찾기 고개, 네 번째 이세돌 고개, 다섯 번째 바둑 고개, 여섯 번째 태극 고개, 일곱 번째 AI의 마을로 가는 고개, 여덟 번째 딥러닝 고개, 아홉 번째 구글 고개, 열 번째 생명 고개, 11번째 인터페이스 고개, 12번째 디지로그 고개. 이 책은 인공지능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알파고와 바둑입니다. 알파고 관련 정보는 많이 들어본 적이 있지만 바둑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어본 게 이 책이 처음입니다. 바둑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바둑에 대한 책을 읽지 않을 테니까 자세한 설명을 들어볼 기회가 없죠. 그런데 이 책 덕분에 알파고 시대 오히려 바둑에 대해서 알게 될 기회가 생겼습니다. 바둑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나니까 왜 2016년에 있었던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이 대단한 것이었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전까지는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이긴 것이 그냥 더 계산을 빨리 하는 컴퓨터가 나왔구나, 또는 수십 개의 CPU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분산 시스템이 발전했구나, 이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생각보다 더 위대한 일이었다는 사실, 알파고가 이긴 것이. 이 책은 수준 높은 인문학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다른 책에서는 볼 수 없는 깊이 있는 이야기인데 하지만 또 쉽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공지능을 제대로 이해하는 인문학자도 많지 않은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까지 다룬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근데 이 책은 그걸 다루고 있는 거죠. 인공지능에 대한 인문학자의 독특한 접근을 처음 느낀 것은 두 번째 곡의 첫 번째 꼬부랑길에서였습니다. 제목이 알파고는 코끼리처럼 왔다입니다. 이 책은 조선시대에 들어왔던 코끼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지금 시대 알파고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알파고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태도에 대해서는 대충 알고 있었지만 코끼리를 처음 본 사람들의 반응은 처음 들어본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 자체가 참 신기했어요. 아마 500년 후쯤에 사는 사람들은 알파고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신기하게 생각할까요? 조선 태종 12년 코끼리가 정말로 조선에 들어왔다. 코끼리는 오자마자 공조전서 이유를 밟아 죽인다. 이유가 그 꼴이 취함을 비우고 침을 뱉자 코끼리가 노한계다. 참 이해가 안 간다. 알파고 때나 똑같다. 처음 보는 그 코끼리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관찰을 하거나 하다못해 모여들어 구경이라도 하지 않고 왜 알지도 못하는 코끼리의 침을 뱉고 비웃다 밟혀 죽나. 가만두면 코끼리가 화를 내고 사람을 죽였겠나. 태종 12년 12월 10일에 실제 일어난 어이없는 사건이다. 실록에도 적혀있다. 알파고와 코끼리의 등장을 비교한 것 자체가 아주 흥미로운 시도였습니다. 덕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 코끼리를 처음 봤는지도 알게 되었고 알파고에 대한 반응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책에서는 코끼리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세 번째 고개는 아버지 찾기 고개입니다. 왜 알파고의 아버지는 있는데 어머니는 없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담고 있어요. 이런 시답지 않은 질문을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대충 넘어가는 것이 보통인데 저자는 진지하게 그 대답을 찾아 나갑니다. 저는 그 진지함에 설득을 당했어요.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지 못하는 남자들의 열등감이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여자들이 생산해내는 생명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함이라고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이 아버지 찾기 고개를 읽고 있으면 남자들에 의한 인공지능 개발이 매우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인공지능 개발이 생명에 대한 도전이고 남성 위주의 세상을 굳건히 지키고자 하는 무모한 열정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질문에 이렇게 진지한 답변을 하는데 그게 또 말이 돼요. 읽어보면 이런 점이 이 책의 탁월한 지점입니다. 네 번째 고개부터 본격적인 알파고와 바둑 그리고 이세돌과 한국에 대한 탐험이 시작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 왜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것이 대단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알파고가 대단한 것뿐만 아니라 바둑이라는 놀이를 하는 사람도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또 그 중에서도 바둑대에서 줄기차게 1등을 하는 한국 사람이 참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둑은 그냥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신선 노름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었습니다. 바둑이 대단한 것은 경우의 수가 거의 무한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는 놀이 중 이보다 더 큰 경우의 수를 가지는 놀이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굳이 만들려면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즐기는 바둑과 같은 놀이는 없습니다. 구글은 구골이라는 수학 용어에서 왔다. 10의 100승이다. 체스는 경우의 수가 10의 120승으로 비슷하다. 그런데 바둑은 그 경우의 수가 체스는 물론 구글이 상상한 숫자보다 훨씬 큰 10의 360승이다. 이것은 사실상 무한에 가깝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위쪽에 있는 것이 체스의 다함수 계산이고 아래쪽이 바둑의 다함수 계산입니다. 바둑이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컴퓨터가 이런 계산을 한다는 사실보다 사람이 이런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하지 않을 텐데 이런 계산을 하는 컴퓨터를 이길 수 있는 그것이 더 신기합니다. 기술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술이 개발된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그 기술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 역량은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태어난 환경과 그의 부모와 조상을 비롯한 수많은 요소가 결합되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책이 짚어주는 것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실리콘밸리 구글의 마운틴 뷰와 서울 광화문을 엮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뜬금없는 요소 같기도 하지만 갑자기 튀어나오는 등장인물이 반갑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의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이 등장하니까 말이죠.
헐려도 다시 서고 옮겨도 제자리를 찾는 불멸의 문이 있다. 그것은 광화문. 빛이 사방을 덮고 가르침이 만방에 미친다는 세종대왕께서 붙이신 이름 그대로의 문이다. 어떤 어둠도 빛을 삼킬 수는 없다. 그래서 임진왜란으로 불타버렸어도 재건된 그 문이 일제의 폭정으로 다시 헐려 옮겨졌어도, 그리고 그것마저 6.25의 전화로 소실되었어도 보아라. 밤이 지새면 영락없이 다시 솟는 아침해처럼 지금 떠오르는 광화문의 빛. 고전 물리학을 연구했던 뉴턴도 철학을 다루면서 신에 대한 사고도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상이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신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도 고전 물리학은 사람의 머리로 대충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것이 세계이기 때문에 인간의 경험에 따른 직관이 대충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 세계와 같은 미시 세계로 가거나 또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움직이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예측하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상이 나타납니다. 그 세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현대 물리학자들, 특별히 양자 물리학의 개척자들은 어떻게 이런 사고를 발전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연구 성과를 어떤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이 책에서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자 물리학의 아버지 닐스 보어가 태국 문양을 보고 양자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양자 물리학의 계시자인 그는 양자론의 해석을 거의 완성하고도 그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던 중 1937년에 방문한 중국에서 태극을 보고 바로 저거다 한 거다. 종래의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입자이며 동시에 파장인 세계, 양자의 그 미스터리한 세계를 태극 무늬에서 확인한다. 과학 분야의 공적이 인정되어 덴마크 귀족원에 입회하게 된 그에게 문제가 생긴다. 예복의 문장을 달아야 하는데 평민이었던 그에게 가문의 문장이 있겠나. 국립 끝에 바로 우리 태극 전사들이 국제 경기 나갈 때 달고 다니는 바로 그런 마크를 만들어 붙인다. 그리고 근엄하게 라틴어로 Contrarius sunt complementa, 즉 대립은 상보다 라는 문장을 삽입했다. 그가 중국에 머물러 있을 때 아인슈타인도 미처 몰랐던 양자의 새로운 이론을 바로 그 태국 문양을 보고 완성했다 했으니 당연한 일인 거다. 양자 세계는 인간의 눈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이세돌을 이긴 인공지능인 알파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 어떤 원리로 인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승리라는 결과만이 거의 확실할 뿐입니다. 그러니 그 방법을 알아내는 것에는 상상력이 필요했습니다. 이 책은 막간을 이용해서 이제 상상력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한비자는 중국 사람들은 살아있는 코끼리를 본 적이 거의 없었으므로 죽은 코끼리의 뼈를 살핀 다음에야 살아있는 코끼리의 모습을 상상했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력이라고 할 때 코끼리 상자가 들어가는 게다. 이 추상의 언어들로 인간은 남들이 겪어온 일들을 자신의 체험으로 삼을 수 있다. 10번째 장에서 이어령은 인공지능이 진짜 사람이 되기 위해 넘어야 할 고개를 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고개입니다. 로봇은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버려요. 여기서 어차피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는 것인지 인간도 잘 모르는 것인데 타인과 감정의 교류를 하는 것이란 타인의 표정이나 말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로봇도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말과 행동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반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로봇이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와 같이 반응하는 로봇을 보면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오랫동안 발전되어 온 인간의 사고와 행동 패턴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도 그냥 감정이 있다고 인정해 버리면 좋아요. 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인간이 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18세기 프랑스의 자크 드 보캉송이 생명을 흉내내서 만들어낸 똥 싸는 오리를 설명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이 되려면 먹고 싸야 합니다. 바로 생명을 가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먹는 척, 싸는 척이 아니라 진짜 먹고 싸는 생리작용을 보여줄 수 있어야 그 인공지능을 진짜 인간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생명 고개를 넘어가면서 갑자기 똥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꽤 있다는 사실을 또 이 부분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꼬부랑 할머니의 똥 누는 이야기, 이것을 노래한 시인이 동서거금 어디에 있으랴. 생명을 노래한 서양의 보들레르, 말라름에 에드거 앨런 포에게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 똥오줌 먹고 자라는 새벽의 푸성기 같은 생명의 소리. 그 싱싱한 메타포를 노래한 시인은 지구상에 딱 한 명 있을 거다. 그게 질맞의 신화의 서정주다. 인공지능을 연구하면서 학자들 그리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똑똑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인간은 피조물 중에서 인간이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라는 주장은 꽤나 그럴듯한 인간에 대한 단순 명료한 정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이성, 다른 말로 하면 똑똑함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다른 피조물인 인공지능이 그것에 있어서 훨씬 더 뛰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인간이란 무엇일까? 이성이라는 단어가 인간을 설명하는 핵심어가 될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인간적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죠. 인공지능 연구는 인간에 대한 물음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는 분명히 그리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인공지능이 오히려 인간과 인간의 지능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한 거다. 그래, 한마디로 그 차이를 말해보겠다. 옛날 사람들은 자연의 모든 것들에는 생명이 있다고 생각했고 현대인들은 거꾸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물질로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더 짧은 말로 말하자면 옛사람들은 비생명도 생명으로, 현대인은 생명도 비생명으로 본다. 모든 차이가 여기에서 온다. 이 책에서 로봇의 어원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로봇이라고 하면 일단 신기하게 생각하고 로봇 자체에 관심을 두어서 그런지 로봇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 책은 친절하게 로봇의 어원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왜 알려주는 걸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원으로 볼 때 로봇은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로봇이라는 말은 체코슬로바키아의 소설가 차페크의 희곡 로스의 인조인간에서 처음 사용됐다. 강제 노동을 뜻하는 체코 로보타에서 온 말이다. 쉽게 말해 노예다. 그는 명령한 대로 이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전설 속 진흙 인형 골렘에서 영감을 받아 글을 썼다. 골렘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겔렘, 물건의 재료 혹은 갈미,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의 상태에서 유래된 것으로 봅니다. 로봇의 어원이 노예라는 거죠. 전설 속 진흙 인형 골렘에서 나온 말이라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인공지능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것은 동양이 아니라 서양이죠. 그런데 인간과 유사한 인공지능이 나타나는 미래를 그린 영화, 소설, 드라마에서는 왜 그렇게 로봇이 인간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그렇죠. 그 이유가 로봇이라는 단어 자체에 들어있는 것 같아서 좀 끔찍한 느낌이 들었어요. 인간들이 마구 부려먹던 노예가 결국은 반란을 일으켜서 노예들의 세상을 만들 것이라는 어두운 예상이죠. 만약에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자들이 이와 같은 복선을 느끼고 있다면 이것은 아마도 그들이 무엇인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어두운 무의식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책은 로봇의 어원에서부터 서양은 이미 인공지능의 반란을 예상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조물주와 피조물의 대립이 서양 문명의 내력이라고 밝힙니다. 이 부분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반란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은 서양의 콤플렉스다. 나는 이것을 프랑켄슈타인 콤플렉스 밈이라고 명명한다. 조물주와 피조물의 대립이 서양 문명의 내력이다. 이 상극의 드라마는 신화시대부터 오늘날까지 굵은 계보를 이룬다. 이 골렘 전설부터 프랑켄슈타인 이야기까지 모든 서양의 신화와 소설이 다 피조물이 조물주를 들이박는 이야기다. 신은 죽었다는 니체의 말이 서구 문명의 특성이다. 애초에 공존할 생각이 없는 게다. 여기서 인공지능 위협설이 나오는 게다. 하지만 저는 이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서양의 오랜 역사는 조물주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기독교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그와 같은 경향에 이제 금이 가기 시작했고 니체에 이르러선 첫 열매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존할 생각이 있었는데 잘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게 옳지 않을까요? 그런데 인간이 결국 조물주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죄책감 때문일까요? 인간도 자신이 창조한 인간 같은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과를 예상하고 있는 듯 하기도 합니다. 결국 인공지능도 자신의 창조자를 배반할 것이다. 이런 거죠.
그것이 인공지능이 인간과 같은 존재라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그랬듯이 인공지능도 그럴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이니까. 인공지능도 인간의 본능을 부여받은 인공지능이라면, 그리고 인간보다 더 똑똑한 인공지능이라면 인간이 몇천 년 이상 걸려서 이룩한 반란을 단기간에 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식의 해석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어떤 나라들의 특수부대원들은 작전 중에 잠을 잘 때 로봇을 끌어안고 잔단다. 지뢰 탐색 중에 로봇이 파괴되며 울면서 무덤을 만들어주기도 한다. 자신이 만든 조각상을 사랑했던 피그말리온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 거다. 영화 AI에서는 로봇이 알아서 인간이 됐지만 지금은 인간이 로봇을 인간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 영국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여성 로봇과 살겠다는 남성들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생각이라며 반대하는 운동이 뒤를 이었다.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로봇은 실제로 인간은 아니지만 인간은 로봇은 인간처럼 대화하기 쉽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살아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로봇은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데다가 인간을 도와주기까지 합니다. 살아서 움직이든 그냥 움직이든 인간은 움직이는 것을 살아있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저자는 인간이 로봇을 인간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하는데 그런 현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은 흥미로워요.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은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인간처럼 말하는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으니까 인간은 로봇을 인간으로 착각하기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억지로 노력해서 로봇은 로봇일 뿐이야 라고 되뇌야 인간과 로봇을 구분하며 살아갈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 여성 로봇과 살겠다는 남성들이 있다니 그것은 또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진심일까? 그들은 진심일까? 라는 의심을 해봅니다. 11번째 고개는 인터페이스 고개입니다. 아마도 이 책의 결론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고개도 있긴 했어요. 12번째 고개도 있습니다. 디지로그 고개라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11번째 고개로 끝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마지막 고개는 첨언으로 보입니다. 부가에서 붙인 것 같고 오히려 이 책에서는 내세우는 주장의 명료함을 방해하는 그런 고개인 것 같아요. 마지막 고개는. 디지로그는 다른 책에서 살펴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체인지의 의미는 영어와 한국말이 전혀 다르다. 인터체인지 한쪽은 입구이고 한쪽은 출구이다. 영어에서는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대립 개념으로 나누어 있다. 이 분리는 지구가 끝나는 날까지 절대로 합쳐질 수 없다. 그런데 한국말에는 나가고 들어오는 정반대말이 한마디로 합쳐져 나들목이라고 되어 있다. 아하, 나들목. 나가고 들어오는 길목을 줄여서 그렇게 부른다. 고속도로가 생긴 뒤 만들어진 말이다. 인터페이스 고개는 우리말로 하면 목 고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목이란 단어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다는 게 재밌었고요.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입구와 출구 항상 나누어져 있는 서양인들의 의식과 입구와 출구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 한국인의 의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도 흥미로운 사실이었죠. 서양은 이 목을 모른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는 몰라도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고 쓰는지 궁금하다. 이게 목과 몸통을 작두로 잘라버린다는 말이다. 뇌가 있으니 존재하지 팔다리는 아무 소용없다. 서양의 인간 기계론이 여기서 대두된다. 나는 뇌가 있다. 고로 존재한다. 모든 인공내 인공지능이 여기서 생겨난 거다. 목을 언급하면서 이와 같이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저자의 능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데카르트의 주장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을 들어봤는데 이 해석이 제일 무시무시한 것 같아요. 재밌고 기발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데카르트의 철학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사람들의 정신 맨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들 그렇게 뇌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저도. 현대과학에서 제일 각광받는 분야가 뇌과학이기도 하죠. 뇌과학이라고 하면 첨단이면서 가장 중요한 연구를 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뇌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있다,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서양 철학, 데카르트의 철학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책의 주장은 목을 자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목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곡에서 목과 함께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가 바로 사이입니다. 서문에 꼬부랑 할머니와 꼬부랑 고개가 등장한 이유가 여기서 밝혀지죠. 바로 랑의 중요성, 사이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그 짝을 두고 기계와 사람처럼 와자를 넣으면 기계와 인간과의 관계가 서양처럼 된다. 그런데 랑자를 넣으면 한국적으로 사이가 된다. 동양식 사회 문화로 바뀌는 게다. 기계랑 나, 너랑 나랑이라는 말처럼 랑이라는 말은 친화력이 있다. 우리가 제일 자주 쓰는 랑은 아리랑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리랑의 의미를
우리는 잘 모르죠. 많이 부르지만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이어론 교수님은 아리랑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아리랑 스리랑에도 우리말 랑이라는 말을 쓰지 않나. 아리랑의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있다. 밀양 군수의 따님 아랑의 이름이 변형된 것이라는 설도 있고 의미 없는 후렴구라는 설도 있다. 그러나 아리랑 뒤에 스리랑이 붙어 있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사실 아리랑 고개는 님이 떠나는 고개니 아리고 쓰린 고개가 그 아리랑 고개다. 거기에 랑을 붙여보라. 아리고 쓰린 고개가 신도 나는 고개가 된다. 이게 바로 랑의 효과다. 몇 해 전 스페인에서 아리랑이 연주된 일이 있는데 40대 한 스페인 청중은 신났는데 슬펐다라는 말을 전했다. 그렇다. 슬픈데 신바람이 나고 신나는데 슬픈 것. 이것이 바로 아리고 쓰린 것에 랑이 붙어 생기는 랑의 효과인 게다. 저는 아주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공지능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아리랑의 어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의미를 생각하게 되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개가 일어난 거죠. 한국과 한국인에 관련된 인문학 서적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정보를 인공지능 관련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았습니다. 인공지능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책의 대답은 한 글자로 대답하면 랑이죠. 인공지능이랑 사이좋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자주 말하니까, 또 우리는 아리랑과 같이 랑을 좋아하니까 인공지능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있지만, 이 책은 과학을 적극 받아들이고 이용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를 끌어들여서 우리 행동을 촉구하기도 합니다. 따로따로 사이좋게 살아라. 이 모순의 인터페이스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이 거울 뉴런이다. 원숭이의 뇌 반응을 실험하던 이탈리아 학자가 발견했다. 그는 원숭이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고 우리의 먹을 것을 넣었다. 원숭이가 손으로 물체를 잡는 그때의 뇌 반응을 연구하려 했던 거다. 그런데 실험 도중 서류가 떨어져서 사람이 그걸 집으려는 순간에도 갑자기 삐비빅 하고 신호가 울리더란다. 원숭이 뇌 속에 거울과 같은 신경세포가 있다는 걸 이렇게 발견한 거다. 그래서 내가 서류를 집으면 저도 집고 내가 피를 흘리면 자기도 흘린다. 원숭이 새끼 앞에서 손을 하늘로 뻗치면 원숭이도 똑같이 행동하는 이유가 거울 뉴런에 있었다. 어떻게 살래라는 질문은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똑똑하게 느껴지는 세상에서 인간은 인간이 최고로 똑똑하다는 자부심을 더 이상 가질 수 없습니다. 가져서도 안 되죠. 인간의 특징이 무엇인지 다른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책은 인공지능의 발전과 더불어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촉구하는 책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에게 똑똑함으로 맞서야 할까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는 걸까요? 아마도 다른 특성을 더 개발해야 지구에서 인간의 우위를 지키면서 멸망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이 책은 우리를 엉뚱한 길로 이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꼬부랑 길이라는 게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꼬부랑 길은 인류에게 닥친 암울한 미래를 피할 수 있는 길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책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어령이 쓴 한국 이야기 시리즈 세 번째 책, 너 어떻게 살래? 인공지능에 그리는 인간의 문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